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 진행을 맡은 부산광역시 노상증협의회 사무국장 장구수입니다. 네, 먼저 이번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노사관계 발전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기 어려운 90%의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 논의만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점, 여기에 대한 인식, 이를 위해 합리적 모델 개발, 연구 및 교육 프로젝트 수행 등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020년 노산정 사후 일환으로 제2회차의 토론회를 기획한 바 있습니다. 1차 토론을 통하여 미조직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부산형 합리적 모델 개발 및 실천 등 노사 전문가인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하여 공감과 실천이 가능한 의제 발굴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부산 지역 사회에 맞는 구체적 실천 방안과 모델들에 대해 현장 중심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발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자는 이현우 한국공인노무사회 구울경 지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중소상공인사회주 협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원영은 한국부산인권상담센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박은수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정로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부산지역 노동교육상담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패널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발표 순서는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제는 20분, 지정토론은 각 10분씩 해주시고요. 발표가 끝나면 약 20분 정도 질의응답 및 상호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현우 박사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산, 울산, 경남 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우 노무사입니다. 한국노총으로부터 부산 지역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위한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요청을 받고 제가 15년 동안 노무사 일을 하면서 과연 공인노무사로서 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해서 개인의 공인노무사로
뿐만 아니라 노사로서던 조직으로서 물경 지배에 있는 임원들이 어떻게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것이냐, 또는 건설사업자를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강의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수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정의는 사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취약 노동자라고 하는지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취약 노동자는 고용 안정, 보상, 복지 등에 있어서 차별 배제 위험이 높은 노동자로서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하여서 독선적인 노동, 청년층, 여성, 무병자, 외국인, 이민자 등 이런 속성적인 요인이나 능력적인 요인, 저학력자, 저기술자 등으로 인해서 통상적인 여건하에서 첫 번째 재취업이 어렵고, 두 번째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등의 고용 상태나 고용상의 심의에 따른 취약계층은 취업 상태에 있지만 고용의 안정성이나 보상 복지에 있어서 차별, 차등이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 별도의 정책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2012년도에 나왔는 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취약 노동자는 고용 안정, 보상 복지 등에 있어서 이런 차별이나 배제 위험성이 높은 노동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 방향들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취약 노동자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40시간 미만의 근로자, 예를 들어서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의 근과 단기 알바, 학원 강사, 학원 버스 운전자 등의 40시간 미만 근로자, 즉 정부에서 생각하는 취약 노동자는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들 중에서도 어떤 특정 직종에 대해서 취약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일용직들 중에서도 건설 노동자, 행사노동, 가사노동이 등 행사성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취약 노동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스제품 설치 수리원,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고객들과 직접 대면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특수형태 종사자 중에서 취약 노동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우리 토론자들과 비슷한 일 하시는 분이신데 요양보호사도 취약 노동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고용노동청 자료에 의하면 부산 지역에 있는 총 사업체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82.6%,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82개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82% 정도에서 생계형 업종인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고, 취약계층이 버팀목이 되어야 될 노동조합은 300 이상의 대규모 중견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입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기업 및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 간의 근로조건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82%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농업법상의
5인 이상이 적용되는 해고의 정당성, 연차휴가, 연장 근로수당, 나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노무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예방적 지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사후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재발방지법 같은 이런 법령들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못지않게 예방적 노력을 가져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인노무사 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지역의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예방적 차원에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 노동자들 대상으로 사전적으로 업무상 질병, 유산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의 시행 시에 공인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법 제24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중에서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업 환경이 더욱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 및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시설이나 설비가 잘 되어 있는 사업장보다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통해서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 담당자도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재발방지법은 결국은 산재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면 전혀 산재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그 노력들이 시스템적으로 묻어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현재 법 체계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들 중에서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책임 자체가 사실은 교육 외에는 없습니다. 산업안전교육을 명확하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 대행업체에서 서류상으로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 사각지대에 있는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특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공인노무사와 그리고 시 그리고 노동단체와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간다면 하나의 어떤 지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노동교육 확대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서비스 부문 단시간 근로자, 고령층 등 근로기준 미준수 발생률이 높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노동법 및 제도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청년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정보 접근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령층 이상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인터넷에서 받아보는 접근 정보들이 부정확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고 고령층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관련된 부분들을 더욱더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들 상대로 직장맘들을 상대로 해서 남녀고용평등법 관련된 상담 내용을 실제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여성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더욱더 50세 이상의 고령자들,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노동법에 더욱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의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사업주에 대한 노동법 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합니다. 노동청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합니다. 근데 사실상 고용노동청에서 사업주들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받아보라고 하면 사업주들은 쭈삣쭈삣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청에서 뭔가 교육을 한다 그러면 여기 가게 되면 뭔가 또 잘못하지 않을까, 뭔가 또 책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참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중소사업주에 대한 노동법 교육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사업주들이 노동법 교육을 받고 그런 받은 것들을 이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중등교육이나 중등교육 정부교과뿐만 아니고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이나 직업계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열악한 경영사정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인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들 대상으로 한 노동권익 인식 제고 및 노동법 관련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며 이런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노동현장 경험이 많은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는 많은 상당 사례를 가지고 있는 공인노무사들이 분야별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노동법 관련 교육을 통해서 노동권익 인식이 제고되더라도 현재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경영상황상 관련 법령을 모두 한꺼번에 준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요구하는 것. 두 번째, 최저임금 준수. 올해 8,590원에서 내년도에 8,720원으로 올랐습니다. 역대 최소의 인상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최저임금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체불임금 방지 등 최소한의 노동법령이 사업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인구구조의 전환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개인주의라는 기초환경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4차 산업혁명과 만나면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가입과 부채 양극화를 만들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은 더욱 악화되고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의 부담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 관련 법령의 준수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예방적 지원사업 실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노동교육의 확대, 사업주에 대한 노동교육 강화를 통해서 노동현장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노동 관련 기관, 단체가 협력해서 진행한다면 현재 어려운 상황은 내년도에는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비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2차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발제자로 나섰던 권혁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자율적 노동, 소위
자연적 노동에 대한 규제 이것이 완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산재보험, 또 고용보험을 포함한 이런 사회 안전망의 재편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미조직 노동자와 노동자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 해서 또 세부적인 내용을 한 3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현욱 회장님의 발제를 통해서는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열거하시고 짚어주셨고, 또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사업주에 대한 노동교육 강화 이런 부분도 또 새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노무사로서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50세 이상의 노동법에 접근을 높이는 문제, 아마 동네방네 그런 노무사들의 활동,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네방네 노무사업부산시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접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실효성 있게 대처됨으로써 미적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한번 지켜보고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중소 상공인 사립의 회장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하는 내용은 노동자 입장을 근본으로 삼되 사회적으로 또 자영업자들이 보는 눈은 의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로 토론 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갈 때 프리랜서라든지 또는 플랫폼 종사자, 또 회사 소속이지만 앱 개발하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먼저 통해서 이분 스스로가 자기들이 볼 때 사업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영업의 입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자 조직에서 볼 때는 약간 의아한 그런 생각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양해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고용 형태의 이제 종사자, 이게 노동 쪽에서는 이렇게 종사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노동자라고 칭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현장은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본인들 스스로의 이중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나와서 소주를 한잔하면서는 개인 사업자, 사장이지만은 또 어려움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성을 원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저희도 고민을 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상인운동을 지금 14년을 넘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대기업 대리점, 납품업체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은 사업성도 별로 없고 가당 노동을 하고 있는 내 1인 사업자가 사업자일까 노동자일까 그 고민을 제 스스로부터 하기 시작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대기업 대리점을 하면서 담보를 한 1억 넘게 제 재산을 걸어놓고 또 장사를 하면서 나는 노동자보다 못하다.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노동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상생법 같은 경우를 노동법과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노동법을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고 법 자체의 명칭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노동 쪽에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개인 사장이길 바라기보다는 차라리 노동자성 노동에 대한 부분을 존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실제 제 입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 자리에 놓으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특구 같은 형태의 실제 제 현장에서 또는 저희 회원들 상당 부분도 이런 분들이 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분이 있는데 과연 저희 협회가 그런 분들에게 보호 차원에서 그분들의 얼마만큼 그분들을 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회장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상인운동 한 14년 정도 하면서 법 꼴랑 바꾼 건 대행유통업체 한 달에 2번 씩인 거 사업 조정하는 정도니 노동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사업성이 없으면 그냥 노동자이기를 인정을 하자라고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프리랜서라든지 대리운전사가 실제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 라고 이야기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 다양한 답을 내놓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기에 제가 하나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 상황에서 그분들이 어떤 답을 내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게 지금 플랫폼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의 이제는 상황인데 한 회사에 유니폼을 입고 또 그분이 그 해당 기업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다가 그분이 추락을 했을 때 그 기사가 그 이후에 피해 비용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현장에서 실제로 물어봅니다. 이제 소상공인들에게도 물어보고 당사자에게도 물어보면은 그럼 당연히 회사에서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제가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자기는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플랫폼 이제 종사자들이 실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비대면 되고 또 수요자 중심으로 온디맨드 시스템까지 되면서 이게 숨어있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한 기업에 종사가 되어 있지만 그분은 앱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수당에 앱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자기는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노동자라는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노동자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토론 과제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있는 이런 목소리를 그러면은 어떻게 좀 바꿔낼까라는 생각을 아마 제가 여기 오늘 이 토론장에 나온 이유하고 비슷하지 싶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는 것은 미조직 취약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게 상당수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서 노동자를 이야기하지만 그 당사자 또한 노동자임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피부로 이제 실감하고 또 현장에서 본인들 스스로 나아갈 길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어떤 시작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발제 자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는 노동법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조금 규모 있는 중개업체나 이런 자영업자로서 좀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노동법이나 노동조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친화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공인 노무사를 통해서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인 노무사의 아까 그 동네방네 노무사 이야기 하셨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실제 엔장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바꿀 필요가 있고, 본인 스스로도 노동자뿐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실제 노동자성이 얼마만하게 있는지 저는 고민을 철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대리점 사장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령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좀 쉽게, 품무원 사장이다 또는 종갓집이라든지 메인 브랜드 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 대리점 사장 같으면은 대기업 내셔널 브랜드의 사장 같으면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자산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자기 많은 자산을 잠식당하면서 노동성도 엄청 희생당하면서도 자기가 사장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실제 공인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인식하게끔 또 그런 사업자에 가서는 그분들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에게도 노동법에 대해서 잘 적용하면 좋지 않은 방법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제가 그 마지막 장 앞에 그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자체 역할, 협동조합, 모델 구축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답은 저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상인단체 하면서도 협동조합을 3개, 4개까지도 만들어서 해보고 있는데 사실 협동조합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동조합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률이 있겠지만, 자영업은 사실은 다 능력이 달라가지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성공하는 모델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노동법, 노동3법을 통한 인계 플랫폼이라든지 특보협회 또는 아까 대리점이든 이런 부분, 포괄적인 부분으로 이분들이 노동조직으로 들어와서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실제 위치양 노동자를 조직하기 더 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고민스러운 부분은 아마 저희 협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실제 노동 엔장으로 나와서 여기 이제 노동 조직에 같이 합류하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만은 그런 어떤 문구가 있다면은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좀 보니까요, 소상공인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종사하는 분이 약 20만 명 정도 되네요. 근데 이게 자영업자 수죠. 근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50만 명이 돼요. 그렇다면 한 자영업자당 업소당 2명꼴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이 조직화되지 않고 이런 산업지대에서 아까 그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용자성을 갖고 있고 노동자성이 배제되는 그러한 그 인원들이 5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해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게 좀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자영업을 할 때 그 창업 동기를 조사해 놓은 표가 있네요. 이걸 보니까 그 취업난, 수입 증대, 경험 욕구 이렇게 3가지 구간으로 나눠놨는데, 이 56.9%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사실은 수입 증대나 경영에 의한 그런 자의적 욕구에서가 아니고 취업할 데가 없어서, 어디 일할 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산업지대에 위치했던 이러한 그
사업자성을 가진 실제 노동자에 대한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원영은 한국부산인권센터 대표님 질문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원영훈입니다. 저는 경제 쪽에 대한 모릅니다. 그냥 산업이기 모릅니다만 오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노동이라든지 노동회의소 설립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안 이런 걸 보고 있는 중에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논의가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쫓아왔습니다. 마음으로는 진작에 이런 논의들이 활성화되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권활동가로 지역계층의 인권 담당과 인권 교육을 담당해 오면서도 사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편입니다. 미조직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부산 지역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실천 방안이나 합리적 모델 개발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와서 주저없는 이야기라도 좀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 미조직 취약 노동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입니다. 1987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가 허용된 이래로 노동자들의 관심은 여러 측면에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것은 제한된 주체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조직 취약 노동자라 불리우는 이들은 오래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가까운 이웃들이었습니다.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충격이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높은 실업률의 지속,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 확대, 장기 실업자 등으로 나타나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는 노동자 간의 고용 불안정성의 격차를 확대하고 이것이 근로자 계층 간의 소득, 인적자원 개발 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이런 불안정성 증가는 전체 근로자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 계층보다는 비정규직, 저학력, 여성, 중고령자층에서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한국노총의 구신영 본부장의 토론문 중에 보니까 부산에서 노동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가 17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었고 그 중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는 10%인 17만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미조직은 90%, 약 15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개별적 근로관계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선 부산의 90%의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도록 적극 도와주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 2019년 2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덕 의원은 한국형 노동회의소 제도 도입을 위한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다음 21대 국회로 넘어옵니다. 2020년 10월 얼마 전이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건욱 위원장도 한국형 노동행위소 제도 도입을 위한 똑같은 법률안을 예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내용상 조금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이웃이 되어 있는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대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조금 전에 의원 발의됐던 그 노동회의소. 저는 노동회의소가 정말 대안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노동회의소가 상공회의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총노동대 총자본관의 중앙 노사관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이 점도 정치적 논리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야기합니다. 2019년에 발의했던 노동활동가였던 이용덕 의원이 발의했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던, 그리고 다음 21대 국회를 넘어와서 이번에 다시 발의가 되었다는 점, 물론 다른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다는 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노동 존중 사회가 실현되었으면 한다. 소극적으로는 생존권, 민생 법안 등 국민의 요구를 뚝딱하지 못하는 그 정치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인권적이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명백하게 명시가 있는데 이 법을 만든 그 국회의원들은요, 이 조문에서 국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이 국가는 용어를 국가라고 써놓고 국회가 아닌 행정부라고만 읽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내용은 어떻는지 제가 크게 훑어보고 싶은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반인권적인 행태, 생존권이나 민생 법안을 등한히 하는 그런 국회가 20대나 21대나 뭐가 다른 게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 답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제한된 주체 역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구조개편에 대한 투쟁, 산별노조 조직과 정치 세력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무시할 수 없는 조합의 필수적인 과제들이죠. 지금은 또 블랙톤 때문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조합에서는 공제조합을 만들기도 하자, 노동조합이 아니면 공제조합도 낫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조합의 역량 아무리 그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한데 모은다고 해가지고 얼마만큼 큰 전투적 역량을 가지겠습니까? 그 자신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큰 말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상공회의소나 노동조합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똑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펼쳐나가기가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정치 세력화한다.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참가가 노조활동의 자주성, 민주성, 대극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도록 개해하는 장치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또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운동의 개념으로 정리해 본다면 필요한 논의입니다.
저는 뭐 노동에서 뭐 되면 좋죠. 또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면 좋죠. 혹은 한국노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공제조합 형식이라도 이들이 한데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가지고 기회를 가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과연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노동조합의 실효성, 노동행사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조합의 인식 개선입니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을 정책 기조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기업이 부정적 결과를 낳았던 그 과거의 그 시기에서 반성으로 지금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모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직에 대한 그런 국제적 표준 채택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이제 노동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노동조합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자기 혁신적인 자발적 활동을 통해 노동운동의 미래를 재탐색해야 하고, 조합원을 포함한 기업 내의 구성은 모두, 그리고 기업 밖의 이해관계자 모두 기대를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평가를 근거로 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노동조합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자기 매김에 대한 미래적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기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 운동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개혁적 노동운동보다 실리적 노동운동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대규모 공기업 집단에게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고, 대규모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실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더 엄중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비조합원들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노동조합 밖에 있는 이해관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그 존중이 확대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 속의 공동체,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위한 인권보호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회적 책임이 기업만의 몫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 NGO, 노동자, 소비자, 이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 책임 의식을 필요로 하는 때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단순한 제안입니다만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조직체에 대한 실현성이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속에서 정말 정책이 연구되어지고 개발이 좀 더 급진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대규모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 상담소나 법률구조 활동 이런 곳에 전면적으로 그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언제든지 이 상담이나 교육의 대상이 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속 그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만 해왔던 곳에 끌어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세 번째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모든 근로자, 비근로자와 공생하는 방안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양보와 책임 분담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정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 권리로 보장받은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 여부를 한발 물러나 유보하고 노동시장의 다른 이해관계자들,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을 포함한 그런 자영업자들까지 고려함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운동의 발전이 진정한 노동조합의 발전을 이룬다고 하는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마치려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요즘 뭐 손흥민 때문에 뭐 하도 뉴스가 나오니까 프로축구를 많이 보는데 저희들이 젊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면 학교 다닐 어릴 때만 하더라도 축구 시합이나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스트라이커 또 뭐 투수 뭐 이런 쪽에 단체 경기인데도 그 사람들이 스타일 공을 넣느냐 안 넣느냐 골을 얼마나 골을 넣느냐 중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늘 상 받았거든. 근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골 득실하는 만큼 그 골을 넣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그 도움의 개수가 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스타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도움에 대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특히 노동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역할을 해온 노동단체나 또 노동자 모두 기득권을 생각하는 노동자 모든 분들도 이러한 사회 변화의 분위기를 익히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것이 다름없이 똑같은 평판 경제 시대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두서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원장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한국형 노동회의소 시어선님 이걸 좀 기타 운동체육식 이런 데 대해서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남으면 좀 우리 코멘트를 같이 해보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은수 서울시국회의단 이사님 시작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박은수 이사입니다. 저는 미조직 취약 노동자로서의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책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엇보다 현재 보건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처음 요청받은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콕 집어서 장롱 면허증이 많은 보건의료 인력 중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문제와 정책까지를 굳이 선택한 이유입니다. 제가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로 들어간 뒤에 복지 현장을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하며 한 달 꼬박 수업을 하고 또 2주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실습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참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구나 하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었는데 치매는 정말 삶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멈추는 지점이다. 정신은 맑지만 육신의 어느 한 곳 자유롭지 않은 분들도 역시 시간이 멈추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의 민낯을 보기도 했고요. 이게 누구 다른 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내 모습, 제 부모님의 모습, 그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각이나 두려움, 겸허함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았는데 실습 중에 도저히 못하겠다 손들고 나간 분도 있었고 힘들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양보호사는 아주 젊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삶의 연륜이 있는 분들,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돌봄을 받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로서의 요양보호사 그리고 돌봄 종사자로서의 요양보호사 두 가지 측면에서 짧게 짚어보고 차후에 조직화되지 못하고 파편화된 직업군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를 봤습니다. 그중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50 플러스가 압도적이구나. 그리고 남성들도 제법 있구나.
그다음 감정 노동자로서의 근무 환경을 읽어내는 고민은 그 실태 조사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활동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150만 명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사실 40만 명 미만입니다. 과거에 가족 돌봄 때문에 자격증을 땄던 분들이 이제 가족 돌봄이 끝난 후 장롱면허로 이렇게 묻어두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좀 이렇게 알아보거나 혹은 수소문해서 자격증을 있으되 활동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들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실습을 통해 아까처럼 너무 쉽지 않은 일에 대한 생각을 해서 엄두가 안 난다. 그 다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비애를 느꼈다. 나 돌아가고 싶지 않다. 포괄적 계약 때문에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나 사회적 평가가 낮다. 그 다음 감정노동자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 일이라는 게 누가 따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다 힘들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일로 건강이 무너졌다는 분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워낙 경무인데다가 3교대를 하시는 분들이나 주로 2교대를 많이 하고요. 24시간 상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경무나 불규칙한 근무 등으로 건강이 무너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시적으로 가족 간병을 위해 배우거나 가족 간병을 위해 보험 삼아 배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좀 별외로 하더라도 가족 간병이 생활임금이 나오는 일이라면 이렇게 쉽게 그만두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를 돌본다는 건 늘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간호 영역의 일은 원래 요양보호사들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그 요양원에서나 요양병원에서 일손이 모자라는 그 간호사나 그 간호조무사 대신에 간호 영역의 일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 편법이 있는데 그런 게 늘 두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또 있는데 서류상 문제되었긴 하지만 가족을 요양원의 어떤 요양보호사나 복지사, 사회복지사로 올렸을 때 실제 일하지 않고 명단만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노동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비활동자가 많다는 건 매력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장수의 시대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두렵습니다. 조기 퇴직이 다반사인 최근의 퇴직 실태는 비자발적 퇴직과 준비 없는 퇴직이 절반 이상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부산 5060 퇴직자들은 일자리와 함께 부모님의 돌봄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 번쯤 눈여겨볼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50대 이상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연민과 배려로 안을 수 있는 세대라는 점 이외에도 연령 제한과 남녀 차별이 없고 실습을 포함해 한 달 반 단기 교육 후 시험을 치르는 자격 취득 과정까지 50 플러스 세대가 자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직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남성 요양보호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교적 강도 높은 노동이 요구되는 현장이 있기도 해서 그쪽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최근의 공익 광고 한 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사를 도우는 분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공익 광고가 하루에 몇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광고는 보건의료 인력이면서도 사회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시선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조직 취약 노동자로서의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합니다. 보수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직무 교육이 필요하고요. 특히 장롱속 면허를 갖고 있는 비활동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그들이 사회로 좀 돌아와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정말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의사 간호사들만으로 대처하기에는 그분들만 이렇게 현장을 커버하다가는 정말 의료의 어떤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긴장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남에서뿐이 아니라 의료계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3월에서 4월 사이에 그 경북에 있는 그 요양병원에 코로나로 고립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환자들이 한 40명 있는 상태에 갔는데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마 65분의 어르신들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가서 보니 정말 함께 확진이 된 분들은 다 병원으로 같이 가버리고 남아있는 분들 중에 음성을 받았던 분들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검사받는 그 당일날 고립된 그 요양보호사들만이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현장을 저희 전국에서 모집된 한 6분이 갔는데 3주를 있다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 좀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돌봄을 위한 직무교육 외에도 노동법 강의나 심리적 치료 지원, 사회라는 큰 수레바퀴 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고요. 명실상부한 전문가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현장과 교육의 장을 오가며 더욱 수준 높은 돌봄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정책 및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책과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령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연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필요합니다. 요양원의 원장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정말 절실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작동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관심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그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어 몇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그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설한 그 4군데 중 하나인데요. 2019년 초 설립 후에 본사와 12개 종합재가지원센터에서 조직 내 돌봄 종사자들을 위한 감정노동 케어 및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만들어지고 교사들의 처우가 좀 나아지고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처우 개선이 있었던 점에 주목을 합니다. 아마 궁극적으로는 전체 일자리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개인 사설 요양원보다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요양기관들이 좀 더 좋은 돌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돌봄노동, 콜센터, 판매, 요식, 운송 및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권리보호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 예방 교육과 심리상담,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감정노동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취약 근로자의 권익보고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과 광역 근로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취약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노동 전체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1개소가 있고요. 각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립해서 주로 상담과 법률 지원, 취약 노동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권리 교육과 캠페인들은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서울은 장기 요양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제가 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활동보조인까지를 전체적으로 돌봄 종사자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 건강증진, 직무형성교육, 취업지원,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4개 권역의 센터가 있고요. 8개소의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제가 센터에서 파견 나가는 요양보호사들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파견을 나갑니다.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간다든지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 쉼터를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쉼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서울과는 달리 부산시 현황을 보자면, 부산시 노동권익센터는 2020년 1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서 종합재가센터를 만들고 거기서 돌봄 종사자를 케어하겠다는 계획 역시 미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돌봄 종사자를 케어한다는 것은 부산시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위한 케어입니다.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돌봄 종사자와 감정 노동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각 지역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선 여전히 요양보호사는 미조직 취약 노동자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양보호사는 주요 보건 의료 인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한편 그만큼 스트레스와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지점입니다. 고대 격리 지역에서 겪어본 지 3주를 있었는데요. 그렇게 파견되어 간 분들은 어디에도 속하지를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정해 이런 거에 어떤 것에도 포함되지 않고, 저는 사실 그때 가족들한테는 서울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하고 머릿속이 그렇게 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섬으로 고립되어 있구나,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우선 시간이 예, 그렇죠. 반영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여간 저는 좀 지금도 노동조합이나 어떤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 점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정책과 시스템이 함께 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청원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하나 정도는 부산에도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수 이사님은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사태가 벌어졌을 때 4월 달에 직접 대구 지역에 투입이 돼서 아마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목소리가 많이 감기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지금 미조직 취약노동자로서의 의왕보호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의왕사가 미조직 취약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서울과 우리 부산을 비교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이 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강제노동자 권리보호센터나 노동보호센터는 우리 부산에서도 발표도 되었지만, 어르신 돌봄봉사 종합지원센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노사민정이 앞으로 부산시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계속 언급하고 또 함께 취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노총 조직 확대본부 부산지역 노동교육 삼상 노동 김대모 소장님 연락하시죠. 예, 한국노총 부산관광소장 김경로입니다. 자장께서 한정된 시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촉박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제 발표를 마칩니다. 그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원형은 대표님께서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가까운 우리 이웃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직종이 아파트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아닌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아마 아파트 노동자 한 분, 두 분 정도하고는 눈이 아마 마주치고 또 퇴근길에도 그분들하고 가볍게 목례를 한번 나누고 퇴근하는 게 대다수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한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오래전부터 가까이 했지만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파트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 하나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사회가 안고 있던 그런 문제들인데, 많은 그동안 방만 여러 가지 토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막 그때 일시적으로 한번 거론하다가 또 묻혀버리고 하는 그 숱한 세월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문제점을 여기서 나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가장 감시 단속, 감단직이라고 하지요. 감단직의 가장 대표적인 직종이 아파트 노동자들인데, 감단직이 안고 있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적개성이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그 실질적인 인상에 대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휴게 시간으로 상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만큼 쉬지 않느냐. 아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부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분들이 밤늦은 시간 아니면 새벽에 아파트 경비실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경비실 안에서 쉬게 해주면 좋겠다. 경비실 안에서 쉬면은 업무의 연속이니까, 그는 법에 저촉되니까 경비실에 쉬지 말고 적당한 데 가서 쉬라. 그러다 보면 어디 가느냐 하면은 저 기관실이나 지하에 이런 데 가서 쉬는 게 아니고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사례 1, 2, 3을 드러났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는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또 지속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 1에서는 어느 뜻있는 그 국회의원이 진짜 그 아파트 관련 노동자들한테 막강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전국적인 단위의 조직을 참여시켜서 지금 이런 좋은 일들을 하려 하고 있고, 사례 2에는 전국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 금정구청에서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사례 3은 제가 왜 이 부분은 굳이 다른 데보다 특별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나마 아파트 노동자들을 참여시켜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단체고, 특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게 좀 다른 단체들이나 기관들의 사업보다는 특이해서 제가 사례 3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관심 있게 어떤 일들을 하든지 저희들이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왜 아파트 노동자들이, 노동자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미조직 취약계층이 아니고 아파트 노동자가 조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노동조합이라고 하면은 힘없는 소수 노동자들이 모여서 힘 있는 권력과 자본에 대등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하는데, 좀 속된 말로 아파트 노동자들은 첫째 쪽수에서 안 됩니다. 수천 세대의 그 입주민들을 상대로 단체 행동은 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노동자들한테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당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투쟁을 해서 당신들 권익을 개선시키라 하는 것은 먹지도 못할 밥상을 차려주고 먹으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노동자들은 절대 자율적으로 단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 제가 부산 지역 아파트 노동조합 현황을 보시면 부산에 한 2군데 정도 아파트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한 15개 정도 있었는데, 한 개, 둘, 본인들이 아파트 노동조합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런저런 사유들로 다 와야 되고, 지금 부산은 한 2개 정도가 명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대표자들, 아파트 노동조합 대표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돈 문 닫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내 이런 토론에 가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느냐. 역시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나 2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아파트 노동조합은 아파트 단지 단위의 노동조합을 가지고는 절대 자기들이 어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 결국은 뭐냐면은 최소한 광역단위, 그 광역단위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돼 가지고 그걸 전국적인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서 입법 활동이나 정책 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들의 문제 현안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아파트 개별 노동자들이 아무리 단결해본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고충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노사민들께서 참 좋은 대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 이게 이제 한번 일회성 사고로 그치지 말고 아파트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여러 단체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지만 반드시 거기 주체는 아파트 노동자들로 구성된 주체. 저는 노동자가 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어야 된다. 그 노동조합이 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갈 때만이 이러한 현안들은 지속적으로 사업도 추진되고 현안들 해결돼 나가지, 그 사람들을 쏙 빼버리고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면 결국 이분들이 정치 그만두고 또 뜻 있는 분들이 기관에서 하다가 다른 사업에 좀 밀려버리면 또 다시 원위치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런 좋은 장을 마련하셨는데, 유관 우리 특히 노사민정 각 주체들께서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문제는 그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데 같이 좀 뜻을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부산에서부터 그런 기구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의 대안으로 대면 접촉을 꺼려하는 이런 성향을 반영해서 홈페이지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조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의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다 언급을 생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발제까지 포함해서 5분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산시 노사민정 협의회가 사실은 이 조직 치아 노동자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큰 범위에서 노동회의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돌봄센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와 같은 이런 취약계층의 조직을, 필요성 있는 조직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 제시나 방안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사업사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실적 노동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사연,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 차원의 대책, 이런 것도 정말 뼈아프게 짚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18세기 정도 되면 이제 산업 혁명이 좀 한참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 소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처럼 각 유럽에서 한 시골에서 이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됩니다. 그때 남자들은 사실은 그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길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조합하고는 개념이 다른 동업자들의 그런 숙련공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래도 조직하고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성이죠. 이분들은 할 것이 딱 2가지밖에 없었다고 해요. 요새 하나는 한여입니다. 한여. 그러니까 요새 이제 가사도우미라고 하는데, 지금 가사도우미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분영화 그런 그 역할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몸을 상품화하는 그런 직업, 이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성냥팔이 소녀죠. 소년이 아니고 소녀. 그러니까 그 성냥팔이 소녀를 보면 황림의 코 물렁뼈가 내려앉고 또 그 착취하는 현장에서 생산된 성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직되지 않고 차별당한, 그러니까 자본과 여성이라는 그런 차별당한 그런 잔혹사를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지만은 이 미조직, 이 취약계층은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으로 현재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조직 취약계층은, 소외받은 계층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런 취약계층들은 세계 역사를 재편하는,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그러한 불씨를 작용을 했고요. 지금 우리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 이웃의 이런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재편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양극화, 사회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또 동참하고 함께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나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그런 취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론이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진행자가 시간을 잘 관리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초보 운전자다 보니까 시간을 좀 잘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 하겠습니까? 좀 궁금한 것은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여쭤보고 간단하게 대화를 좀 토론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하겠는데 먼저 우리 박은숙 서울시국회의원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어르신 돌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런 센터들인데 서울에는 되는지 모르겠어요. 재정 규모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정확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요양원에 근무하지 않고 시설 입소하지 않은 밖의 가정에서 파견 인력을 요청하는 그분들에게 가서 도와드리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종합지원센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을 연계하는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 제가 요양보호 종사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쉼터에서 좀 여건이 좀 근무 여건이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응급 구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있고요. 종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긴급 상황이 있다든지 할 때 기존 종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안정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제가 돌봄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요양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도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긴급성과 현장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 구축이 아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사업비가 한 센터에 제가 아마 듣기로는 한 11억, 12억 정도로 1년 연간 금액입니다. 그게 한 6명 근무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들었었는데 아마 이게 10명까지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면 좀 더 비용이 더 안 늘어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점처럼 섬처럼 움직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한국 노총에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에도 좀 그런 센터가 빨리 생겨서 이제 시청에서도 좀 운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군에도 분석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좀 많이 설치하게 되면 좀 아까 그 50대 이상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로 소장님 아까 그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조직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총회에서도 조직 확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신 것 같은데 노동자에서 노동자 조직화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조직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부산 노후 전체 우리 한국총회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렇게 조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성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파트 노동자들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은 입주민들 간의 사소한 갈등에서부터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이 다양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꾸준하게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1, 2년 안에 성과가 오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추진을 해 나가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뜻있는 시민단체, 또 기관, 또 개인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아까 사례 보셨지만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왜 실효성이 없었냐면 지속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면은 결국은 그 주체가 노동조합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동조합 형태가 결국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전국 단위의 조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부산 광역시 노사민정 토론회이기 때문에 제가 전국까지는 언급은 하지 않고 최소한 부산 광역시 안에서만이라도 광역 단위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을 통해서 부산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 차츰 북상을 하지 않겠느냐, 전국 단위의 조직화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정식 회장님 여기 토론회에 참석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죠? 원래 자영업자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자로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알고 보면 노동자보다 좀 못한 그런 자영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식 회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좀 포인트를 좁혀서 우리 노사민정이 각 주최한 회의체인데 이런 데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이런 거를 내년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생각을 할 틈이 없어서
지금 떠오르는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노는 것도 우리 이제 임원들은 좀 부담을 사실 좀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뱀 대가리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생각. 저는 상인운동을 오래 하면서 이게 극단적인 어떤 이분법의 계산은 틀렸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실제 노동자보다 훨씬 못하는데 그분들은 또 사장으로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에서 저는 조금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시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저희 자영업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실태 파악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그게 시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양한 분야 중에서 이제 저희 자영업 분야에는 지금 굳이 제도 통계청 자료를 중기부 자료라고 했습니다만, 저 중기부 자료도 통계청 자료고 여기 이 자료 말고는 부산시 자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은 전통시장의 상인의 주소 정도, 그 다음에 점포 정도, 그 나머지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자영업 중에서 좀 취약한 부분에 그런 파악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부산 노사민정협의회에 거기에 이제 사용자 측으로 이제 아마 중소상공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자이면은 이제 노동법이나 또는 자기들 이제 식구들을 위할 수 있는 적어도 법 테두리 내에서는 미흡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뭔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실제 노동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자임을 오인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 노사민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회의 2차 토론회에서 장원자 이사님이 토론했는데 토론자가 나오셔가지고 이게 실태조사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사실 제가 토론부를 부탁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이런 민족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특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좋은 사업에 기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론 계속 이어가고 싶고 주 같은 말씀이 있어서 정말 토론을 끝내기가 싶습니다만서도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을 빨리 지났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앞으로 더 만들어갈 것까지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안내 한 가지만 하고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청 노동청에서 미조직 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들은 모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우리 노동인 인권 상담센터 대표님, 또 이정식 중공사님 회장님도 관심을 가지면 괜찮은 쪽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관련 단체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그 안에서 통해서 새로운 제도나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미조직 취약계층을 위한 토론회, 2차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